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갔다 왔어요? 세미나? 어, 종종 또 기회가 있으면 늦지 말고 미리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 28장 진도 다 나갔는데, 아니, 뒤에 조금 못 나가고 나온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 나갔는데, 수업 영상 올려놨으니까 좀 놓친 부분 참고해서 피해 없길 바래요. 일단 오늘 29장 진도를 나가보고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다시 28장 리뷰를 하던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원천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기장의 원천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난주에 전하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오른손 법칙으로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폐회로에서의 전류가 자기장에 있을 때 힘을 받는 그 요소를 고려를 해서 뮤라는 값을 정의를 했는데, 뮤라고 하는 자기 모멘트를 지금 처음 들었으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뮤라는 값이 있고 그게 N극 S극을 상징한다 이렇게 잠깐 생각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다가 정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법칙이 세상에 3개나 나오다니.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르의 법칙,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 이렇게 막 3개나 나와가지고 조금 어렵게 생겼네. 일단 외울 게 많고, 비오-사바르의 법칙부터 알아봅시다. 정상전류 I가, 정상전류라는 것은 일정한 값의 전류라는 걸 뜻해요. 전류가 계속 들쑥날쑥 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 요소 ds, 아무튼 도선이 흐르면 도선의 길이가 있을 텐데 그 ds에 의한 점 p에서 자기장, 거기에 또 자기장도 있어. 자기장 db에 대한 실험적 측정 결과를 정량화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b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b를 그러니까 i가 흐르면 b가 생겨.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근데 그 자기장이 생기는 걸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고 싶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오른손 법칙으로 나타내는 이거였단 말이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을 둘러싸고 나머지 4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감아지게 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다. 그걸 표현했다. 그럼 I의 방향과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B의 방향이 수직이 되는 걸 일단 방향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리가 그 전류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따라서 자기장이 점점 약해질 테니까 그것도 실험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이렇게 이제 배웠을 거예요. B는 R분의 I 이렇게 생긴 간단한 공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직선 도선에서 전류 I가 흐를 때 직선 도선으로부터 반지름 R만큼 떨어지는 곳에서의 자기장 이렇게 하고 저 뮤제로가 낀 복잡하게 생긴 상수를 그냥 K라고 나타내서 얘를 K라고 나타내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에도 유사하게 생긴 공식을 썼었고요. 얘는 상수가 좀 바뀌기는 하는데 도선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생긴 이제 자기장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무언가를 해. 솔레노이드 B는 K 더블 프라임 상수가 또 바뀌고 N이라고 하는 값에 I 이렇게 들어가서 N은 가문수 전선을 얼마나 많이 가느냐를 뜻하는데 단위 길이당 가문수의 전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물리 수업 시간에 주요하게 배우는 게 이 세 가지 자기장 공식인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근데 그거의 가장 작은 길이 단위 DS를 고려를 했을 때 그 DS 그 요소 미분 요소 얘를 이제 정량화 시켜놓고 얘를 적분하면 그 형태에 따라서 적분하면 직선 도선도 나오고 원형 도선도 나오고 솔레노이드도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적분해서 저 원래 이미 배웠던 공식을 증명해보자. 이런 내용이다. 일단 그래서 얘가 수직인 걸 표현하려고 이거 들어갔어요. 벡터곱이 들어가면은 수직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dv의 크기가 r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측정한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게 뭐냐 P점 요런데 P점이 있는데 P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dv의 크기는 전류 및 길이 요소 ds의 크기 ds 얘가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진하게 쓴 거는 벡터구나. 벡터 얘는 스칼라 진하기가 좀 차이가 나요. 얘는 굵게 쓴 거예요. 길이 요소의 크기 ds에 비례를 한다. 그 다음에 dv의 크기가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이 사인 세타는 요 도선이 지금 흐르고 있는 요 방향 대비 저 P점까지 길이만 요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도 세타 사인 세타랑 관련이 있다. 사인 세타가 언제가 될까? 사인 세타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이제 90도예요. 여기 180도, 여기 360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제일 크구나. 90도일 때가 제일 크다. 이게 뭔 소리야? 90도일 때가 제일 크다. 읽어주세요. 90도일 때가 제일 크다라는 건 뭔 소리냐면 얘가 직선 도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단위 길이 ds라고 합시다. ds와 P점 ds
그 다음에 P까지 이런 세타가 있는데 이 세타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보다 이렇게 가서 여기에 있는 게 B 값이 더 크다. 이 B'이랑 B를 비교해보면 거리가 가까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수직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최단 거리니까. 그래서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뮤제로라고 하는 값은 자유공간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값으로 등장을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정의를 하는 값이에요. 아무튼 이런 값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전기에서 막 입실력 제로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비오사바르 노측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미소 자기장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하면 전체 자기장이 나올 건데 P 지점에서의 전체 자기장이요. 왜냐면 DS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것들에 의해서 얘도 B를 만들고 얘도 B를 만들고 얘도 B를 만들고 얘도 B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DS가 만드는 B를 다 합친다는 거예요. 그걸 적분으로 표시했어요. 모든 DS가 만드는 그 값을 계산하겠다. 근데 DS로부터 각각의 DS로부터의 P 지점까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분 기호 밖으로 못 나온다. 이게 지금 어려운 점입니다. 중간고사까지만 해도 저 적분 기호 밖으로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서 딱히 적분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시험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반 정도는 맞을 수 있었는데 왜 저게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 적분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29.1 예제를 풀어봅시다. 가는 직선 도체 주위의 자기장 계산을 해봅시다. 그게 지금 이 문제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 막 R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걸로 갑자기 둔갑해서 나오면 돼요. 전류에는 비례하고. 적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관건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선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직선 도선이고요. X축을 따라서 놓여있고 일정한 전류 I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전류에 의한 점 P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봅시다. 이 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져 있는 P점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DS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르면 각각의 DS가 모두 B를 만드니까 그 DB들을 따로따로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를 한 내용이 뭐였냐?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걸 적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DS는 지금 X축상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DS를 DX라고 놓고 X축 방향의 이 끝부터 끝까지 좌표를 설정해서 적분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적분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했어요? 직선 도선을 X축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타라는 이상한 값을 잡아서 얘가 무한한 도선이야?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무한히 긴 직선 도선도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아무튼 얘가 만약에 이 지점부터
만약에 이 지점까지만 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세타 1이 되겠네요. 세타 1 얘가 세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각도부터 요 각도까지 하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타를 정할 때 내가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y축으로부터 도는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도는 세타2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도는 세타1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30도라고 치면 30도에서 30도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30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쓰면 얘는 30에서 30까지니까 적분을 하나도 안 한 게 돼서 구간이 그냥 무조건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선의 각도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을, 그러면 330도죠. 330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접근한다고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할 땐 마이너스 30도에서부터 30도까지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일단 그런 값입니다. 사인 세타 1하고 사인 세타 2를 생각을 할 때 얘가 30도가 들어가서 사인 세타를 계산하는 건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330도를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330도인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쯤 돼요. 이 값을 넣은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30도를 넣어봅시다. 그럼 여기쯤 돼요. 그럼 이 값이랑 이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부터 30도까지 적분을 하는 거나 330도에서 30도까지 접근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30도는 이 값이. 그래서 요 값 빼기 요 값, 이렇게 계산, 요 값 빼기 요 값, 이렇게 하든지. 그런 내용의 계산이고요. 적분이 성공적으로 된다 하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생긴 공식이잖아요. db는 뮤제로 4파이, 상수는 지금 관심 없고 ids 플러스 r 벡터 r 제곱,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ds가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구만. 그래서 ds를 세타에 대해서 고쳐 써보겠다. ds를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 쓰냐, ds를 고쳐 쓰려고 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도 정했네.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나오는 방향이 z축이에요. 그럼 얘가 k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P점에서 나오는 방향의 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i를 오른손으로 두고 감싸 줘보세요. 그럼 P점에서는 올라오는 방향이 되죠? 올라오는 방향으로 지금 이 손 따라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아.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벼락치기의 고통을 겪게 되지. 왼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경험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다라는 걸 모르면 K 방향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뒤에 이미 짐작했겠지만 앙페르 법칙이랑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기장 배웠을 때를 기억해보면 앞에서 막 23.1, 2, 3 막 이렇게 갈 때 되게 어려운 접근하다가 4, 5 이렇게 가면은
가우스 법칙으로 하면 엄청 쉬운데? 이러면서 그냥 가우스 면 잡는 거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알려줬으면 참 쉬웠을 텐데. 그죠? 근데 아무튼 일단 개고생을 한번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알려주는 거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뒤에 가면 보나마나 암페르 법칙이랑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이 굉장히 쉽고 노련한 그리고 쉬운 상황의 문제만 풀 그런 내용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자는 학생을 굳이 깨우지 않고 있다. 이따가는 깨울 것이다. 자, K방향이 된다. DS랑 일단 요 계산한 거 이렇게 쓴 거예요. K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절대값 표시한 건 크기 계산한 거고요. 크기 계산할 때는 DS의 크기와 이 R 벡터의 크기와 사인 세타 들어가면 되는데 R 햇은 단위 벡터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얼마예요? 1이죠, 1. 그래서 R 햇의 크기는 1 들어갔고 그러면 DS의 크기만 구별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DS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X축에 놓여 있으니까 그냥 DX라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저 둘 사이에 각도가 정해지는데 각도가 여태까지 계속 세타라고 하더니 이게 웬일이지 하고 봤더니 세타가 아니라 90 빼기 세타였다? 그러냐? 그죠? 얘가 R 벡터예요. 얘가 DS 벡터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그 사인 세타의 공식에 들어가는 세타의 사이값은 요 값이에요. 근데 지금 적분을 쉽게 하려고 여기를 세타라고 안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비오사바르 공식을 쓰려면 여기가 세타인데 얘를 세타로 정해놓고 나중에 적분을 요걸 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도 안 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엔 되게 컸다가 아니지 작았다가 왜냐면 되게 이렇게 먼 부분에서의 세타니까 얘가 이제 가까이 갈수록 커져. 그래서 90도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갈수록 또 더 커져. 이쪽 각도를 정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각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저거 적분을 한다면 무한 도선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면 0도에서부터 90도 거쳐서 180도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니까 0 껄쩍지근하고 복잡하고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여기 사인 파이 쓰기로 하고 얘는 파이 여기는 세타 이렇게 쓰기로 하고 파이를 재정의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요 사이각은 90도 빼기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인 90도 빼기 세타가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거 왜 썼냐면 얘 앞장에서 배운 요거 적분하려고 쓴 거예요. 적분 기호 안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래도 적분 공식에서 배운 바가 있는 내용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db를 다시 쓰겠습니다. db 벡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db 크기와 단위 벡터로 바꿔놓고 k방향에 대한 b값을 구할 건데 요게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뭘 또 바꿔? 이게 이런 상태로 있으면 여전히 적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얘는 뭘 또 바꾸냐? 얘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세타 값이 바뀌면 얘는 일단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분 요소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R 거리 재면 얘도 바뀌잖아요.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얘네들이 적분 기호 안에 동시에 둘 다 살아있는데 요게 이렇게 생겼으면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얘를 뭔가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거나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되면 좋으니까. 될 줄 알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 길이 요소를 생각해보자. 이 길이 ds로부터의 p점까지의 길이를 보면 이 r분의 a가 뭐예요? 수직거리. 이 도선까지 p점에서의 최단거리.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a 정의하면 이렇게 계산한 게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r분의 a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이용해서 a가 상수이기 때문에 r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여기서 r제곱을 그냥 세타에 대한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x도 세타에 대한 걸로 바꾸면 dx도 세타에 대한 걸로 바꿔서 적분 기호 안에 세타만 집어넣고 적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가 좀 생기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 갔어? 얘가 지금 적분 기호 안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적분 기호 안에 문자가 3개나 있어요. x도 있고 r도 있고 세타도 있어. 그럼 우리 이런 상태의 적분을 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x, dx 이런 거 적분할 수 있었죠? 이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적분 상수 나오는 거 계산하면 되고 아래 거 이거 하고. 그런데 여기에 y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 이렇게 2개만 들어가도 진짜 너무 하기 싫어. 뭐야 이게 뭐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 y가 만약에 x제곱이래. 그러면 얘를 이런 상태로 두지 않고 얘를 x 세제곱 dx로 바꿔서 얘를 적분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적분 이렇게 하잖아. 한 문자에 대해서. 특히 뭐에 대해서? dx에 대해서. dx로 통일을 하는 게 적분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dx로 맞추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문자 중에 하나로 맞추거나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얘는 dx를 기준으로 적분을 하는 게 마땅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세타를 x로 나타내서 적분을 하는 것보다 x를 세타로 나타내서 적분을 하는 게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빠르고 쉽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건 안 가르쳐주고 이 예제 풀이에는 성공한 것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처음 보면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처음 푸는 사람은 뭘 해보냐면 봐봐요. 이 문제를 풀 때 1번 세타로 통일한다. 2번 x로 통일한다. 3번 r로 통일한다. 세 가지 다 해보고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쉽냐 이런 거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세타가 처음에 골랐는데 얻어 걸렸어. 그러면 2번, 3번을 고민할 기회가 없겠지? 근데 누가 세타를 먼저 찍어? 여러분 이렇게 30명 있으면 그 중에 10명이야. 20명은 2번이나 3번을 먼저 찍겠죠. 응? 엄청 노련하게 많이 연습된 게 아니면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2번, 3번이 실패가 생략된 학교에서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면 실패한 내용을 배우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와 멀어지는 자괴감이 드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 사실 과학자들도 옛날에 다 실패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서 성공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저게 지름길이다. 그러면 나는 지름길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저건 지름길이구나. 저거 말고도 다른 길이 여러 있었겠구나. 내가 처음 보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패를 좀 겪어봐야 되겠구나. 다른 방법으로도 좀 해보자. 개인의 성향상 어떤 공부 방법을 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냥 뚝딱 나온 건 아니다 라는 사실만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R은 되게 쉽게 이렇게 이제 바꿔줬고 X를 바꿔야 되는데 X는 어떻게 돼?
x는 세타 기준으로 하면 a분의 x가 탄젠트잖아요. a분의 x가 탄젠트인데 봅시다. 마이너스가 왜 붙어 있냐? 마이너스가 왜 붙어 있냐? x가 a분의 x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x라고 붙겠지? 세타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부호 탓이에요. 부호 탓. 근데 부호가 사실 제일 어려워. 여기서 다른 거 읽어도 다 그냥 따라하다 보면 따라할 수 있는데 이런 센스가 왜 나오는지가 처음에 안 보고 풀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0중 8구 이거 그냥 마이너스라고 안 쓰고 A 탄젠트 세타라고 쓰거든요. 그냥 요 기하학적인 구조만 보고. 그런데 요 방향 같은 거 잘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탄젠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타에 따라서 탄젠트 세타 그리면 이쪽 방향이거든요. 이쪽 방향. 세타가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이거나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해. 왜냐면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dx를 치환을 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 세컨트 이렇게 돼서 제곱 그 다음에 d 세타 a는 상수 마이너스 붙어 있고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나타냈어요. 코사인의 역수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지금 얘 치환된 거랑 얘 치환된 거랑 다 때려 넣었어요. 여기다가 원래 공식에서 이렇게 때려 넣으면 db가 마이너스 여기서 온 마이너스 4파이 뮤제로 i 그 다음에 a d 세타는 여기서 왔고 코사인 세타 하나는 여기서 왔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도 와야 되고 뭐가 이렇게 많아? 아무튼 왔어. 집어넣고 a 얘가 a 제곱이구나.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ad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ad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는 원래 있던 코사인 세타 다 됐어.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세타 하나로 됐고 이게 지금 땡큐인가? 이게 이렇게 다 없어질 줄 누가 알았어? 알고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땡큐인데 심지어 세타로 바꿨을 때 세타도 여기로도 잡아보고 여기로도 잡아보고 별짓을 다 했겠죠. 이거 구하려고. 자, 그 다음에 A도 또 약분되고 그럼 코사인 세타 남고 D 세타 남고 A 하나 남은 건 앞에 분모로 들어가고 왜냐면 세타랑 관련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적분하려고 보니까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사인 세타 돼서 그냥 사인 세타 되는 거 아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빼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1인데 그거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전기장 할 때처럼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일 때 가정에서 세타 1에는 얼마?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얘를 무한대까지 그러면은 P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쭉 이어져 있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 거의 이제 그냥 엄청 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사실. 이렇게. 길이를 뭐 늘려도 마찬가지 효과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세타로는 무한대가 아니고요. 길이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세타로 따지면 여기가 90도 이렇게 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2가 되고 얘 2 집어넣으면 나눠져서 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아까 쓸 때 공식이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K R분의 I 근데 R이 여기서는 A라고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K가 뭐라는 거냐면 이 K는 아까 여기 방향 K랑 다른 K예요. 상수 K는 2파이분의 뮤제로 뮤제로가 뭐였지?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 이렇게 생긴 값이 된다. 2파이분의 뮤제로 외우기 귀찮으니까 K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썼었다. 이렇게 직선 도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증명은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이제 쉬운 문제를 풀겠죠. 직선 도선에서 A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얼마가 흐를 때에 자기장이 얼마나 생기겠냐. 이런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은 과정을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곡선 부분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원형 고리 아까 배웠던 거는 B, K 프라임, R분의 I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A라고 반지름을 쓸 것 같으니까 A분의 I 이렇게 생긴 형태가 나오면 좋고 계산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I, A 있고 2분의 뮤제로니까 K 프라임이 2분의 뮤제로 이렇게 되는 값이 도출되면 되는 거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적분이 왜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냐라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29.5 전류가 흐르는 부분 도선에 의한 점 O에서 여기서 생길 수 있겠냐 자기장이 생길 수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 직선 도선에 의해서도 뭐 생길 거고 얘한테도 생길 건데 얘 이렇게 생기는 걸 쭉쭉쭉 이어서 가보면 얘랑 지금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는 얘 직선 도선으로 감아질 수 있는 방향 쪽이 있지 않잖아요. 어떤 상태냐면 R 벡터랑 I 벡터랑 이주는 각도가 얼마예요? 0도죠, 0도. 그 0도면 사인 섹터가 0이니까 얘는 뭘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봅시다. 얘도 얘랑 얘한테서 이까지 거리랑 이루고 있는 각도가 얼마냐면 180도. 사인 180도가 0이죠. 못 만들어. 직선 도선 말고 원형 도선만 고려를 하고 싶은데 원형 도선이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전류가 흐를 거니까 흐르는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남기잖아요.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5점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계산해보자. 선분 A 프라임, C 프라임 무시하고 곡선 부분 AC에서만 계산한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DS 크로스 R 햇의 크기 DS를 고려를 하면 된다. 그럼 DB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돼? 이해하고 싶은 건데. R제곱 이렇게 있고. 그래. 얘는 사인값 어떻게? 얘가 이루는 사인이 계속 90도야. 원이니까 사인 90도는 1이야. 오, 그럼 얘 그냥 여기 지날 때까지 계속 상수야. 얘 고려할 필요 없어. 오, 오케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얘가 아까는 더럽게 어렵게 이렇게 나왔지만
사인 세타 고려할 필요 없고 R 힛 고려할 필요 없고 그래서 DS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럼 DS를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쉽게 가겠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세타가 변하는 걸 하고 싶겠죠? 이 세타가 변하는 걸 좀 해보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쭉 가면 DS가 요 길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이가 얼마란가? 이 길이가 S라는 거예요. 길이가 S라. S라고 문제에서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그냥 S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 호의 길이를 이 중심각의 크기로 계산할 수 있다. 중심각의 크기로 반지름 A 고려를 하면 A 세타만큼의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AA 약분했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원형 볼이라고 하면은 이 세타가 한 바퀴 다 도는 거잖아요. 저기다 2파이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2파이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형 도선 계산이 훨씬 쉽네. 직선 도선을 연속적으로 돌려서 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어려웠을 건데 비오사바르 법칙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자, 그래서 공식 2개 해봤어요. 세 번째 문제. 이건 좀 어렵게 생겼다. 이거 어렵게 생겼으니까 어렵게 생긴 기념으로 5분 쉬겠습니다. 자, 29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29.3을 넘어서면 좀 쉬어져요. 일단 29.3까지 버텨봅시다. 그리고 이건 되게 실험하기도 좋게 생기고 문제 내기도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원형 전류 도선의 축상에서의 자기장. 좀 아까 곡선 도선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풀었어요. 이미 풀었는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O 지점에서요. 근데 O 지점을 벗어나서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축이 쭉 있다. 그랬을 때도 자기장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자기장 어떻게 묘사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계산할 거고 아까처럼 얘 크기가 1이고 그래서 얘 계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타 사인 세타 들어갈 건데 역시나 지금 여기 DS랑 R 사이 각도 어떻게 된 거야? 이 각도? 이 각도는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저 각도 말고 일단 db가 이렇게 생긴 공식이고 얘는 크기가 이렇게 되고 r제곱을 다시 쓰고 싶은데 r제곱 여기 이 지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 얘예요. 그런데 걔는 여기가 a라고 할 때 a 반지름 a제곱 x제곱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얘는 쉽게 썼어.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된 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늘 90도구나. 늘 이렇게 돌아 90도. 이렇게 90도.
그렇죠. 얘가 접선이고 접선에서 이 점에서 접선까지 최단 거리 하면 당연히 이제 수선해발 내린 거니까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1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사인 얼마 파이 1 들어가서 얘가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 계산이 돼.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얘 뭐야 얘. 뭐가 바뀌냐?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요 x 뭐예요 x? 이 x 쟤를 왜 한 거지? 왜 한 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ds가 만드는 자기장을 고민을 좀 해볼게요. ds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그러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뒤로 들어가서 나오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요. 강아지는. 그러면 얘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렇게 생겨.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P지점에서의 DS에 의한 P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DB. 이 방향으로 생긴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생겨 있으면 너무 조금 계산이 곤란하니까 축 방향의 자기장이랑 요 수직인 자기장으로 나눠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DS가 원형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 건데 한 바퀴를 도는 동안 DB 수직인 요 내용이 계속 같이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꽃잎같이 이렇게 돌 거야. 이렇게 돌면 이 크기가 계속 똑같아.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인 게 서로 상쇄시켜. 그러면 이 성분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 바퀴 어차피 돌아서 적분을 다 할 거니까. 그럼 뭐만 남게 되냐면 dbx만 계속 중첩돼서 커지는 상황이 돼요. 얘가 중심을 지나는 축상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고려를 하면 얘는 결국에 적분에서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적분을 안 해봐도 어차피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얘를 고려를 전혀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bx만 고려를 할 거고, 그럼 dbx는 뭐냐? 원래 구하고 싶은 db에 대해서 여기를 세타로 정의를 했을 때 여기가 또 세타가 돼서 이 세타가 db와 dbx 간에 코사인 세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분하자. 한 바퀴 선적분 돌려요. 선적분 돌리면 전체 bx가 나오게 되고 얘가 이렇게 생긴 ds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도 안에 남아있고 a제곱 플러스 x제곱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s도 남아있고 a도 남아있고 x도 있고 세타도 있으면 곤란한데 a는 상수니까 그나마 낫네. 얘를 좀 바꿔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생기느냐? 코사인 세타가 r분의 a니까 얘가 이제 r 대신 쓴 거예요. 이것도 많은데 r도 또 집어넣으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쟤 바꿔주고요. 그럼 끝나? 이렇게 끝나? 끝나! 대박. 왜냐면 a도 이 s랑 관련 없고 x도 관련 없어. 그냥 바깥에 정해지는 거예요. 오, 제가 바꾸는 건 세타뿐이었구나. 세타도 안 바뀌는데? 세타도 상수인데? 애초에 세타가 상수구나. 코사인 세타. 그런데 그 코사인 세타가 어쨌든 간에 요거 도는 동안 요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써놓고 나서 판단하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루트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승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적분 기호 밖으로 이미 나왔고 관련이 없으니까 얘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길이 성분의 선적분, 전체 선적분은 둘레잖아요. 원의 둘레. 원의 둘레 2파이야.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거 상수 다 튀어나온 거고 얘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예제 3번이잖아요. 예제 2번 문제에 적용시켰을 때 성립을 하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예제 2번 문제는 곡선의 중심에서 원형 고리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a분의 뮤제로 y. 그래서 얘도 2a분의 뮤제로 y가 나오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5부터 x의 값이 0일 때, 그럼 x가 0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a제곱 약분데 이거 있구나. 그래서 a 하나 남고 뮤제로 y 2.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은 똑같이 나오니까 무조건 맞는다? 이건 아니고 일리 있다. 타당하다. 그 다음에 원형 중심에서 많이 멀어져.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원형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x가 엄청 멀리 가. x가 a보다 대박 커. 그러면 뭘 할 수 있지? x로 양변을 만약에 나눠. 그러면 얘가 그냥 0이 돼. 그렇게 숫자를 조작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x로 나눠. 뮤제로 i a 제곱은 그대로 있고 2도 그대로 있고 a 제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이렇게 생기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잖아요. 똑같은 식인데 얘가 0 돼. 되게 멀어졌으니까. 얘는 1이고 x 제곱에 이렇게 되니까 x 세제곱. 그래서 이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x, x, a, x 이렇게 돼서 얘를 0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기술이 원형 중심에서 멀 때 자기장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자기 모멘트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다시 쓸 수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기 모멘트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전류가 흐르는 고리에서 전류와 그 고리의 면적, 얘가 고리 면적이에요. 이 두 개의 곱으로 자기 모멘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면적이 파이 a제곱.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되게 작은 그 자기 모멘트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뭔 얘기냐면 얘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싶냐면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저 방향이겠지? 전자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도는 거고 전류가 돌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생겨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그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자기장을 전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로 나타내고 싶어. 원자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이 원자라고 하는 애는 요 원자 사이즈 하고 얘가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냐라는 거 하고에 의해서 고유의 뮤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거 자기 모멘트라고 한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해. 지구가 자전을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
자전을 이렇게 하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전자에 도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돌고, 그리고 그 도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긴 자기장의 축이 생기냐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뭐야? S극, N극이에요. 여기가 남극, 여기가 북극,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모멘트란 말이야. 자기 모멘트. 지구 모델인 경우에 저렇게 생기잖아요. 그냥 구형의 물체가 전자들을 포함하고 자전을 하게 되면 전자의 흐름이 전류의 흐름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집단적으로 생긴 자기장이 극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극성을 하나 딱 만드는 게 아니고 남극, 북극, 아니지, 남극, 북극 아니야. N극, S극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자석 내부에서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저 내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뮤라고 부를 거예요. 뮤라고. 그래서 그게 원자의 상황에도 똑같아. 원자의 상황에도 똑같아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원자 자체가 가지는 어떤 자기 모멘트라고 할 만한 이 양이 있는데 얘로 B를 나타낼 수 있다. 자기장. 이런 얘기입니다. 두 평행 도체 사이의 자기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I1이 있고 I2가 있으면 둘 다 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얘를 둘러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만약에 여기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길 거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안쪽에서. 근데 얘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가운데 부분에서 I1과 I2는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N극은 S극, S극은 N극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니까 서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서로 끌어당기게 돼요. I1이랑 I2를 같은 도선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그냥 멀쩡하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지지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인력이 발생한다. 이 인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자성이 생기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장에서 배웠던 F는 ILB 요거로 설명을 만약에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I1 뭐에서 I1이 받는 힘이 F1이냐면 B2에서 I1이 받는 힘이 F1이에요. 그럼 B2는 뭐냐? B2는 I2가 만든 자기장이에요. I2가 I1이 있는 지점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I1은 힘을 받게 되는데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B2가 이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엄지가 뭐였어? FBI B I B I FPI I가 전류 방향 B가 자기장의 방향 그건 당연하지. 엄지가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렇게 되면 F1 손바닥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I2가 B2를 만들면 B2에 존재하는 I1은 F1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2도 비슷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I1이 B1을 만들고 그 B1에 존재하는 I2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냐?
계산해보지 않아도 같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같은가? 이게 뉴턴 3법칙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1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고 2법칙이 틀렸어.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고 잠을 안 자서 그죠? 관성의 법칙,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뭐냐면 두 물체가 있을 때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 A가 B한테, B가 A한테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럼 지금 이게 딱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도선과 도선이 힘을 주고받는데 자기력의 형태로. 그러면 힘의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법칙에 의해서 계산될 때. 그 법칙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I1이 받게 되는 자기력 그냥 따로 있고 I2가 받게 되는 자기력도 따로 있고 따로 있을 때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 만약에 내가 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 올려. 그러면 내가 얘한테 가한 힘만큼 얘도 나의 손바닥에 힘을 가하잖아요. 얘가 무슨 주도적인 어떤 성질이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래. 근데 내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씨름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서로 힘을 가해. 그러면 그때 작용반작용 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가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것만큼 여러분도 나를 그냥 끌어당긴다.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이고 내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는 거랑 그 힘의 반대 방향이든 같은 방향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버티려고 힘을 주는 걸 생각하면 작용 반작용 아니야? 크기는 같고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둘 중 누군가 넘어지잖아요. 힘이 더 세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씨름하는데 씨름 관심 없겠지. 씨름하는데 그래도 역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힘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A가 B한테 주는 힘을 B가 A한테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작용 반작용은 둘 중 하나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가하고 있지 않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고 둘 다 같이 무언가 이기려고 힘을 주고 있거나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필연적으로 I1이 I2가 전류가 흘러야 B가 작용을 해서 그래서 F1이 생기니까 I1이 F1을 받으려면 I2도 있어야 돼서 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얘가 F1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어. 그런다고 해서 얘가 얘를 F2로 잡아당기는 그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 F1이어야 되냐? 작용 반작용으로?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 따로 보면 내볼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계산을 해요. F1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자. I1, L, B2니까 B2의 크기 계산을 해보자. B2의 크기가 어떻게 됐냐? 여기 거리가 A라고 하면 2파이 A 요 둘레 크기 그 다음에 뮤제로에 I2가 만든 전류니까 I2 이렇게 들어가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F2도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써지겠죠.
I2에 L에 2파이 A U0 I1. 그 I1이랑 I2랑 자리가 바뀐 거니까 같은 값이 된다. 신기한데. 반대 방향이면 청력이 된다. 도선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상황에 대한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계산을 했으면 2개짜리에 대한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3개짜리에 대한 계산이 해보고 싶겠지? 29.4는 또 3개짜리에 대한 계산이에요. 공중에 떠있는 도선 이렇게 3개가 떠있는데 2개의 무한히 긴 평행한 도선이 이렇게 있고 1cm 떨어져 있다. 바닥 위에 놓여 있다. 얘와 얘랑 떨어져 있고 바닥 위에 놓여 있고 길이가 10m이고 질량이 400g이다. 전류 I1 100A가 흐르는 세 번째 도선이 두 도선 사이의 중앙에 위로 수평으로 떠 있다. 예. 무한히 긴 두 도선에는 같은 전류 I2가 떠 있는 도선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얘는 나오는 방향, 얘는 둘은 들어가는 방향. 세 도선이 정삼각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럼 얘가 1cm야. 그러면 얘도 1cm, 얘도 1cm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무한히 긴 두 도선에 전류가 얼만큼 흐르고 있었어야 쟤를 정삼각형 위치에 띄울 수 있겠는가? 이 얘기예요. 얘가 뭔데 띄워? 그러면 원래는 전류가 안 흐르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 띄워놓으면 F지 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낙하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전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I1의 전선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I2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자석처럼 부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I1을 공중부양으로 띄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공중부양으로 띄우는데 심지어 위치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전선이 만든 FB하고 왼쪽에 있는 전선이 만든 FBL이 그 합력, 평행사변형으로 합력이 나올 텐데 그 합력이 중력이랑 똑같아야 이 위치에 떠 있겠죠. 그걸 계산하자. 그러면 X축 방향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얘네 둘의 크기가 똑같으면 똑같을 테니까. 얘의 Y축 방향의 힘만 고려를 해보자. Y축 방향의 힘 어떻게 계산했냐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힘의 크기. 근데 그게 2개야. 그리고 그거에 무슨 성분? 이 Y 성분. 얘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60도, 그 반은 30도. 그래서 코사인 30도 들어갔고요. 자, 이거 근사값 들어간 거고 약분돼서 계산 끝났고 그 다음에 중력은 mg야. 그리고 두 개가 평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압력이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산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그래서 I1이 100A 주어져 있고 얘가 1cm 주어져 있고 뮤제로 상수이고 그랬을 때 도선의 길이도 정해져 있고 질량도 정해져 있고 중력 가속도 상수. 그럼 I2에 대한 그냥 1차 방정식이 돼서 I2를 풀 수 있는데 숫자 다 대입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얘한테 113A, 얘한테 113A 잘 조절하면 100A가 흐르는 전류를 띄울 수 있다. 일단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고요. 얘가 같은 방향이면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얼마로 맞춰야 얘가 중력을 이기고 떠 있겠는가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앙페르 법칙과 29.5번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 28장 영상 끝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솔레노이드와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